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칸트 철학에서 실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볼프와 휴미 칸트에게 미친 영향,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칸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칸트가 쓴 그 저명한 볼프, 모든 독단적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볼프가 칸트에게 그랬던 것 같이 수아레즈도 볼프에게 그랬었다. 독단적이라는 말은 일상적 언어로는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는 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독단적인 도그마틱인데요. 교리적이라는 의미예요. 교리가 독단적이다. 그렇죠. 믿는 신앙에 관련된 거니까 합리적 설명을 떠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독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도 주의할 것은 합리적 설명이 떠나 있다는 것이지 그것 이상의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은 모두 독단적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교리에 관한 철학이니까요. 그럼 중세 철학도 독단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칸트는 볼프가 독단적 철학자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볼프에게는 수아레즈가 중세의 독단적 철학자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볼프주의는 칸트 철학의 모국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네요. 볼프의 교설은 볼프 자신이 만약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케니스 베르크의 슐츠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 바로 그 슐츠의 가르침을 통해 케니스 베르크 대학에서 뿌리를 내렸다. 칸트는 슐츠의 생부였던 것이다. 그러면 볼프 철학이 슐츠를 통해 칸트에게 전해진 것이네요. 그래서 그는 전체적으로 기체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볼프의 추상적 존재론을 알게 되었다. 기체, 엔티티라는 말을 썼네요. 통상 우리가 실체라고도 하는데 실체 대신 기체라는 말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칸트의 역사가들 중에 한 명이 적절하게 언급했듯이 그 기체에 비교해 볼 때 세계 영혼 신은 많은 개별과학들 중에서 우주론, 영혼론, 신학에 의해 거기에 존재론적 범주들이 적용되는 그만큼 많은 즉 기체나 본질이 아닌 개별적 대상들에 불과한 것이었다. 세계 영혼 신은 개별적 대상이에요. 기체나 본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단적 형이상학이 자신의 본래적인 권리로 존재론적이다라는 근본적인 반론이 아니라면 무엇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인가? 즉 본질론이 존재론이라는 가정을 칸트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단적 형이상학이 수아레즈에 의해서 본질주의였고 이 본질주의적 본질론이 존재론이라는 가정을 갖고 칸트는 저술 활동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 칸트가 이것의 본질의 순수한 가능성과 동일화되는 곳에서 즉
볼프 형이상학 속에서 형이상학은 자신이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과제는 자체적으로 취해진 존재 그 자체가 현실적 실존에 본질적으로 낯선 세계 속에서 그 실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는 일이다. 존재 그 자체가 이 본질이 될 수 있겠네요. 본질이 현실적 실존의 본질적으로 낯선 세계 속에서. 그럼 이 실존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실존과 본질이 서로 낯선 관계에 있다면 실존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실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는 일. 이걸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실존은 본질에 낯선 것인데 본질주의에서는 본질 위주로 설명하고 본질로부터 본질에 대해서 우연자가 되거나 보완자가 되는 것이 실존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완자나 우연자가 실존에 대한 충분한 이유의 설명이 되겠느냐? 그런 물음이 가능하겠네요. 볼프의 교설 전체는 가능자로서의 존재의 학문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이다. 즉 본질로서의 존재를 즉 본질을 존재로 보기 때문에 본질의 논의가 곧 존재론이라고 보는 것이 볼프의 교설이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증명은 그것이 본질 자신의 가능성의 실존적 보완자를 위해 실존적으로 중립적인 본질을 살펴볼 때마다 존재론적이다. 본질을 살펴볼 때마다 존재론적이다. 본질 자체가 존재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만약 어떤 이가 무슨 의미에서 칸트의 휴메 발견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 존재론적인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휴미 자신을 독단적인 잠에서 깨웠다고 썼을 때 그 참으로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휴미 그를 볼프적인 잠으로부터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강화시켜주는 역사가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칸트의 철학의 전적으로 우호적인 하나의 역사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독일에서 우세하게 된 것은 하나의 그렇게 이해된 형이상학, 곧 순수한 가능자들의 학문이었다. 이것은 칸트의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유추할 정도의 단순성을 지녔는데 칸트 자신도 바로 그의 완숙기까지 그러한 단순성이 매우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그것 속에서 단순성 속에서 잘 견뎌냈고 마침내 지성의 형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의 체계 속에 수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성은 실존을 본질에 의해 단순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본질에 의한 실존의 설명, 본질에 의한 실존의 단순한 설명이 칸트의 완숙기에 이르러서는 지성의 형식들에 의한 실존의 설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휴메 철학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똑바른 경험론, 철저한 경험론이라고도 말해지는데요. 스트레이트 엠피리시즘으로서의 휴메 교설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꿈에 대한 실존적 반작용이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꿈에 대한 반동, 실존을 힘입은 반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네요. 이 실존이라는 것은 분석적 추리에 의해 연역되는 게 아니고요.
도무지 선언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요소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존하고 있죠. 그 선언적으로라는 말은 경험과 무관하게 이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논리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언이 이 선자가 앞설 선자니까 경험에 선행해서, 경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경험에 선행해서, 그렇다면 경험과 무관하게 이고 구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것이다. 실존이. 그 점을 알아차렸어요. 휴미요. 철학들이 보통 능동적 인과성, efficient causality라고 부르는 거, 원인이죠. 원인. 물리적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물리적 원인이라는 것은 논리적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 인과성은 추상적 인과성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또는 실존적 인과성은 논리적 인과성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더 이상 두 개의 가능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물리적 인과성은 가능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칸트 자신이 휴머를 읽은 후에 써야 했듯이 왜 어떤 한 사물이 실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역시 필연적으로 실존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누구도 어떻게 그런 연관의 개념이 선언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한 사물의 실존이 다른 사물의 실존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물의 실존은 다른 사물의 실존의 원인일 때 이 둘의 관계를 인과적 관계 또는 능동적 인과성 또는 물리적 인과성, 실존적 인과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과성은 선언적으로 연역관계에 있는 두 개념, 그들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있고요. 필연적 인과성도 있죠.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다르다 이겁니다. 이 다르다는 점을 칸트가 휴머를 읽고서 새삼 깨우쳤다는 것이네요. 만약 당신이 실존으로 하여금 철학 속의 발판을 얻도록 하면 본질리는 즉시로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니까 실존적 인과성을 도입하자마자 이 논리적 인과성에 의해서 세워진 철학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과적 관계들을 추상적 본질들의 분석적 특성들로 환원시킬 수 없다. 그 점을 휴머를 통해 칸트가 배운 것이네요. 휴머는 자신의 책에서 내가 일관되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판명한 지각들은 판명한 실존들이라는 것. 판명하게 지각된 것들은 판명하게 실존하는 것들이라는 점과 마음은 판명한 실존들 중에서 이미 어떠한 실제적 연관도 결코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인 실존들을 알아차리지만 그 실존들 사이에 있는 인과적 연관, 실존적 연관 같은 실제적 연관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휴먼 논리적 인과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실존적 인과성, 물리적 인과성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회의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 물리적 인과성에 기초한 것이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의 기본 원리인 물리적 인과성 자체는 지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과학적 지식을 신뢰하기 어렵다 해서 회의론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칸트로 하여금 그의 독단적 꿈에서 깨어나게 한 문장일 거라고 추측하네요. 질송은 칸트로 하여금 다음의 물음이 그 자신의 철학적 문제가 될 것임을 거의 즉각적으로 깨닫게 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지각들이 판명한 실존을이라면 그리고 마음은 이것들 사이에 어떠한 실제적 연관도 결코 지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었다. 마음은 그러한 연관들을 지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정한다. Not perceive but prescribe 라는 것이네요. 인과적 연관들을 우리는 지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물들에게 지정해 준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건 칸트의 12범주 중에 인과범주를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인과범주는 지성이 대상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지성의 12범주는 4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성질, 분량, 관계, 양상 이 중에서 관계 범주 속에 실체 속성 관계, 원인 결과 관계, 동시적 병존의 관계 이 3개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지성이 대상에 부과하여 대상의 경험이 성립된다. 네, 칸트의 견해인데 그것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정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칸트는 휴미 관념들의 관계들과 사실의 문제들 사이에서 행한 근본적 구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또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것에다가 두 종류의 철학적 근거를 구분함에 의해 더욱 엄밀한 정식화를 부여하는데 하나는 궁극적으로 동일률 속에 놓여있는 논리적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 근거인데 이것에 대해 그는 비록 이 실제적 근거에 대해 그 관계의 본성은 그 관계를 어떤 종류의 판단애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1763년경에 부정적인 분량들의 개념을 우주론에 도입하는 것에 관한 에세이에서 나타난 견해인데요. 철학적 근거에는 논리적 근거가 있고 실제적 근거가 있는데 이 실제적 근거는 어떤 종류의 판단을 환원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칸트는 아직 선언적 종합 판단들의 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생각이니까요. 실제적 근거는 원인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가 범주이고 이 범주는 판단표로부터 도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적 판단으로 환원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아직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이 선험적 종합 판단들의 부류를 발견한 후에 그때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메에 의해 제기된 다음의 물음이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칸트가 흉을 인용한 물음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칸트를 적어도 흉의 탐구의 부로 읽었다는 것과 그 교훈이 칸트에게서 소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 문제를 또는 그 물음을 풀기 위해서 칸트는 그 문제를 인식론에서 형이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리적 인과는 인식론적 설명이보다 형이상학적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네요. 우리는 여전히 신이 왜 어떠한 세계라도 창조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의 실존을 위한 근거는 하나의 논리적인 것, 곧 하나의 개념일 수 없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일 필요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 의지일 수 있고요. 이때 신의 의지는 세계의 실존을 위한 유일한 실제적 근거이다. 신의 의지는 어떤 것인 반면에 실존하는 세계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이다. 후자는 전자에 정립된다. 신의 의지에 의해 실존하는 세계가 정립된다. 칸트의 문장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의 관계가, 그 정립관계가 실존이 정립되네요. 신의 의지에 의해 그런 정립관계가 파악될 수 있는가. 특히 유한한 존재들 사이에서 신이 아닌 피조물들 속에서 어떻게 그런 관계가 파악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칸트는 설명하겠는가? 지금 칸트의 입장에서 질성이 소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피조물들과 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앞서서 만약 우리가 먼저 신의 실존과 그 자신의 본질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문제들이 다소간 정리될 것이다. 볼프에게 있어서 신은 그 자체로 그 자신의 실존을 위한 충분한 이유를 소유하는 하나의 본질이다. 신은 하나의 본질인데 이 하나의 본질은 자신의 실존의 이유나 원인이 되고 있네요. 그러나 휴메 원리에 비춰볼 때 이러한 논증은 즉 그 자신으로부터의 존재는 즉 신이죠. 자신의 본질에서 실존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 신의 본질에서 신의 실존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볼프의 논증인데요. 그러나 휴메 관점에서 이것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네요. 왜냐하면 만약 실존의 계열이 근본적으로 본질의 계열과 다르다면 어떠한 본질도 사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 안에서조차도 그 자신의 실존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반할 수 없다, 동반할 수 없다, 데려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은 비록 어떠한 본질도 자신의 실존을 수반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것이 그 자신의 본질이면서 모든 다른 본질들 및 실존들의 원천이기도 한 그런 하나의 실존이 있을 수 있다. 토마스의 견해이죠. 이 토마스의 견해를 기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볼프와 칸트가 그랬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오래전에 망각해 버려서 후대에 전승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립으로서의 칸트의 실존, 아까 정립이라는 말이 나왔죠. 정립하다, 포지트라는 말인데요. 신의 의지에 의해 세계의 실존이 정립된다. 세워진다, 수립된다, 설립된다. 모든 용어가 다 만족스럽진 않은데 철학적 전문 용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신의 실존의 논증을 위한 유일한 가능 근거에 관해 칸트가 쓴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다. 칸트가 뭐라고 했나요? 만약 실존이 본질로부터 유역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신의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존, 다자인 거기 있음에 의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존의 일상적 용어가 독일어에서는 다자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있다. 이거 es ist da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있다. it is there. 그것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실존한다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존에 의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엄격한 물음에 대해 칸트는 당연히 실존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대답한다. 왜냐하면 볼프가 가능자로부터 실존자를, 본질로부터 실존하는 본질을 설명해내는 방식을 취했으니까요. 칸트도 같은 방식으로 실존이 아닌 것에 의거해 실존을 설명해내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네요. 실존이 아닌 첫 번째 것은 수로이고, 이 수로는 말하자면 실존은 주어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규정, 하나의 논리적 수로가 아니다. 어떤 가능적 주어를 예컨대 줄리어스 시저를 고려해보고 그것을 신의 마음속에서 정립된 것으로 가정해보자. 신의 마음속에 수립되어 있는, 설립되어 있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만약 그것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그것의 완전한 관념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공간과 시간의 규정들조차 포함한 모든 규정들과 더불어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 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어로서의 줄리어스 시저는 이건 개념인데요. 또는 시저의 본질인데요. 현실적 시저의 본질인데 이 본질은 현실적으로 시저가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본질이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의 완전한 관념, 시제에 대한 완전한 관념을 만든 일에 참여하는 모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규정들 중 어떤 하나도 우리가 변경시켰다면 그 본질은 더 이상 줄리어스 시저의 본질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이 본질이 가능자니까요. 현실적인 시저의 모든 가능성들을 포함하는 본질이니까 현실적 시저의 모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본질이겠네요. 그랬는데요.
포함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가능적인 것으로서, 즉 본질로서 줄리어스 시저는 실존하지 않는다. 줄리어스 시저는 본질로서 있을 뿐 실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관념은 그의 실존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완전하게 규정될 수 있다.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실존이 하나의 수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실존을 어떤 가능자의 덕으로 돌리는 대신에 우리는 가능자의 모든 수로들을 올바르게 하나의 실존자인 어떤 것의 덕으로 돌린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질성의 입장이고 토마스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본질과 실존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 언어 용법에서 그런 오해가 생겨나는데 그 오해 가능한 언어를 교정해서 사용하면 이런 제대로 된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실존을 수로의 계열밖에 놓는 것은 동사 is, 이게 있다와 이다로 함께 번역이 되죠. It is here, 이것은 여기 있다가 되지만 This is a book,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되죠. 동일한 비동사 있다와 이다로 돼요. 있다로 번역되는 동사를 존재사라고 하고요. 이다로 번역되는 동사를 연계사라고 해요. 연계시키다, 연결시키고 연계시키다. 연결사라고 번역하고 연계사라고 번역하고 코플러라는 말인데요. 거기서 항상 하나의 연계사, 커플러, 이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논리적 관계들의 계열밖에 실존을 놓는 것이다. 실존은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다에 의해 성립하는 논리적 관계들의 계열밖에 실존을 놓아야 한다. 그러한 연계사의 의미에 있어서 이다는 결코 실존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있다가 실존을 의미하는 곳에서 있다가 지시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신이 있다고 또는 신이 실존한다고 말한다면 신 자체를 단번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신이 무엇이다라고 신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다는 연계사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신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는 존재사로 사용되어서 신 자체를 정립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 점은 매우 당혹스러운 물음을 제기한다. 실존은 가능성에 어떤 것을 부과하는가? 정립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정립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본질에 주어에 무엇을 부과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물음에 대한 칸트의 답은 어떤 이가 정립하는 무엇과 그것을 정립하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립 대상과 정립 방식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고요. 위 두 경우에 있어서 정립되는 무엇은 동일하게 같은 것이다. 그것은 줄리어스 시저의 본질이거나 신의 본질이다. 첫 번째 경우, 본질로서 정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주어에 대한 그의 모든 규정들의 관계를 정립한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주어를 하나의 가능자로 구성하는 모든 규정들과 함께 그 주어 자체를 정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로서의 정립은 이것은 시저이다. 또는 시저는 군인이다.
신은 사랑이다 라고 할 때에도 시저가 정립되고 신이 정립되는데 이때는 본질로서 정립된다는 것이네요. 그럼 본질로서 정립하려면 신은 실존이다 이렇게 해야 본질로서 신이 정립되는 것이겠네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립되는 것과 정립되는 방식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따라서 실존이 가능자에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절대적 실제에 있어서 취해진 주어 자체이다. 그러면 주어 자체가 다시 한번 부과된다. 누구에게? 주어에게. 주어에게 주어가 부과된다. 시저가 있다라는 것은 주어인 시저에게 다시 한번 부과하는 것이네요. 실존이 가능자에 부과하는 것은 주어 자체이다. 이때 주어는 자신의 절대적 실제에 있어서 취해진 주어이다. 칸트에게 사용된 표현들은 매우 명확하다. 그에 따르면 내가 가능자의 실존을 주장할 때 나는 가능자에게 무엇을 부과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가져오지 않는다. 왜 그렇죠? 뭐 가능자의 가능자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답은 아니네요. 만약 내가 본질에 부과하는 무엇이 내가 그것을 정립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면 분명한 결론은 내가 그때 그것에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가 놓쳐졌나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신이 있다라는 것은 정립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단지 실존하는 것으로 정립되는 무엇이 더 많이 정립될 뿐이다. mehr gesetzt, 본질이 더 많이 정립된다. 그런가요? 신의 의지에 세계의 실존이 정립될 때 세계의 본질에 무엇이 부과되는가? 세계의 본질에 세계 자체가 부과된 것뿐이다. 또는 세계 자체가 더 많이 정립된 것이다. 정립 개념을 사용해서 실존을 설명할 때 칸트는 이렇게 설명한 것이네요. 그러나 이건 아직 초기 생각이고요. 더 발전된 입장에서 칸트는 실존이 주어져 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주어져 있음. 기브니스에 대한 번역인데요. 통상 소여라고 한자어로 소여라고 번역되는데요. 풀었으면 주어져 있음이 됩니다. 나는 칸트의 대답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립에 의해서 주어에 무엇이 부과되느냐. 주어가 한 번 더 주어에 부과되고 그래서 더 많이 정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장차 가질 수 있는가요? 그것은 사실상 의미 있는 것이며 그는 실존이 판단의 하나의 단순한 양상이 될 그의 최종 철학에 그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있다. 최종 철학에서 칸트의 후기 철학에서 실존은 판단의 양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존이 본질에 참으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는 실존하는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본질만 정립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정립하게 되는가? 물어줘야겠죠? 단순히 정립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휴메 메시지의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네요. 실존들은 주어지고 주어진다. 네, 그럼 여기 주어져 있으면 실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본질들의 주어를 정립하는 우리 자신의 방식에 의해 실존들의 적나라한 주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휴머로부터 물러서는 것이고 사실상 가능한 휴머로부터 물러서는 것이고 여전히 가능한 만큼 죽은 볼프로 향하는 것이다. 실존들의 적나라한 주어져 있음을 단지 주어의 정립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존에 대한 휴메 메시지가 잊혀지는 것이고 본질주의자인 볼프에로 향해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하지만 볼프로의 완전한 회개는 그때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볼프는 실존이 가능성의 보완자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칸트는 이것이 매우 모호하며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먼저 사물의 가능성 이상으로 사물의 도구로 돌려줄 수 있는 것 실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의 보완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군요. 실존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실존이 무엇이냐? 정의해봐라.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견해가 본질주의 견해인데 실존 칸트도 그런 견해 아래에서 지금 사유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볼프의 한 제자인 바움가르트는 실존이 대상의 완전한 규정이라고 말하였고요.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각각의 대상은 그것의 수로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실존을 하나의 보완적 규정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보완적 규정이라면 역시 규정이잖아요. 근데 본질이 이미 모든 규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보완적 규정이 필요치 않지요. 또한 예를 들어서 방황하는 유태인이라는 본질이 있을 때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가능적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는 실존하지 않는다. 가능자로서는 있지만 실존자로 실존하는 것은 아니네요. 분명히 남들, 즉 볼프와 바움가르탄에게 주어진 실존의 설명들에 직면했을 때 칸트는 이들이 환원할 수 없는 실존의 주어져 있음, 기분니스를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구체적 실제의 하나의 구성요소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구체적이라는 말은 진료를 지닌이라는 말이고요. 실제라는 말은 형상과 실존을 지닌 것, 그런 말일 수 있겠네요.
그럼 진료와 형상과 본질 세 개의 복합체의 하나의 구성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실존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주어져 있음을 볼프와 바움가르트는 이 실존의 본질의 보완적 규정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보완적 규정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실존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존이 복합체의 구성 요소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결코 실존 그 자체를 사변할 수 없었지만, 사변적으로 사유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잊어버릴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괄호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실제적 지식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현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 지성의 자발성을 한계에 지을 수는 없었다. 가로쳐둔다는 것은 배제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무력하게 내버려둔다 이런 말도 되겠죠. 현대 현상에선 판단 중지를 괄호치기라고도 해요. 나의 외부의 사물들이 나와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실제한다 라는 믿음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판단 중지해야 의식 내부에 대한 탐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때 그 판단 중지를 괄호친다, 괄호치기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실존이 실제적 지식이 있는 곳에 항상 현존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 지성의 자발성을 한계 지을 수는 없다. 실존이 그건 무력한 것이죠. 휴메에 의해 강조된 실존의 현실적 주어져 있음이 칸트 쪽에서 상실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인간 지식의 두 원천이 곧 감각과 지성이 있다. 전자에 의해 대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후자에 의해 사유된다. 감각에 의해 주어지고 지성에 의해 사유된다. 칸트의 개설의 이러한 경험적 계기는 휴머로부터 지속적인 유산으로 남을 것이고, 이런 정도만큼 실존의 권리들에 대한 옹호라고 볼 수 있네요. 이 점이 왜 비록 칸트의 철학이 비록 하나의 비판적 관념론일지라도 감각적 세계관은 하나의 실제론으로 남고 그리고 가끔 그러리라고 상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한지 이유이다. 이 비판적 관념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물은 관념이다. 인식 대상은 관념이다 라는 것인데, 앞에 비판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것은 능력의 한계를 규명함, 이게 비판의 의미거든요. 칸트의 3대 비판서에 붙은 비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능력의 한계를 규명함 이런 뜻이죠. 그럼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말은 순수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규명함, 실천이성 비판은 실천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규명함, 판단력 비판은 판단력의 능력의 한계를 규명함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능력의 한계를 전제한 채로의 그 능력에 의해서 세계 현상을 설명함. 이 비판적 관념론이 되겠네요. 독단적 관념론 또는 아까 나온 스트레이트 아이디얼리즘, 아직 안 나왔네. 버클리의 관념론은 철저한 관념론이라고 말해지는데, 그 경우에는 능력의 한계 비판이 없어요. 능력의 한계 규명이라는 비판이 없어서 완전한 관념론, 절대적 관념론, 철저한 관념론 이렇게 불려집니다. 버클리의 관념론이요. 여하튼 칸트의 철학은 비판적 관념론일지라도 실존을 철학 내에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론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세계관은 하나의 실제론으로 볼 수도 있다. 실존은 감각에 의해 주어지니까요. 초월적 분석이 감성과 지성이 실제적 지식에 제공하는 순수한 선험적 요소들을 밝힌 이후에는, 이 말은 순수이성 비판 내에서 초월적 분석론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감성적 직관을 언급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감성적 직관 그 자체에 있어서 우리의 감성은 단지 수동적일 뿐이다. 감성은 수동적일 뿐이다. 네. 그래서 실존도 주어지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이 작용해서 경험적 대상을 산출하는 것이니까 비록 관념론일지라도 실제론의 요소를 가진 관념론이다 이것이에요. 그런 만큼 그 자신이 관념론으로 인해 비판됨을 깨달을 때 칸트는 매우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내가 관념론이라고 부른 것은 사물들의 실존에는 관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들의 실존을 의심하는 일이 관념론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실존을 의심하는 일은 결코 내 마음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통상 적절하게 불리는 적절하게 이해된 바의 관념론은 실존을 부정하거나 실존을 의심하는 논의인데 자기는 실존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관념론은 통속적, 통상적 관념론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비판적 관념론은 그렇게 실존에 관한 하나의 실제론을 포함하고 그래서 그런 실제론은 하나의 완전히 솔직한 실제론이라고 올바르게 불릴 수 있다. 물론 칸트는 진리의 세계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보는 버클리의 똑바른 관념론, 철저한 관념론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는 역시 데카르트의 관념론을 그 자신이 적절하게 문제 있는 프로블레마틱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실존은 비록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증명됨을 필요로 한다. 외부 세계의 실존은 의심할 바 없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증명됨을 필요로 한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 관념론이라는 것이네요.
명백한 것을 왜 증명합니까? 그래서 칸트가 문제 있는 관념론이라고 불렀고요. 칸트주의 속에는 세계의 실존의 논증과 같은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문제조차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사물들이 있다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하는 것에 못지않은 즉각적으로 명증적인 명제이고 에비덴트한 프로포지션이고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증들은 동등할 뿐만이 아니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본성이라는 것은 둘 다 지각된다는 것이네요. 하나는 외적으로 지각되고 하나는 내적으로 지각되는 진료적 현상들의 실제가 선험적인 공간 형식 속에서 즉각적으로 지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주관의 정신적 실제가 선험적인 시간 형식 속에서 즉각적으로 지각된다. 그러니까 사물들이 있다는 것은 공간 형식 속에서 외적으로 지각되는 것이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 속에서, 시간 형식 속에서 내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감성적 직관 속에서 우리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것은 실존이다. 그렇다면 칸트는 외부 세계의 실존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자명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외부 세계의 실존, 외부 사물의 실존은 우리의 감성을 촉발시키는, 자극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은 이 실존에 대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칸트에게 있어서 이제 이 실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미지수 X로서 실존을 봅니다. 만약 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어떤 사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사물도 역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실제 자체가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단지 가지성이 자체적인 사물들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의해 그것들 속에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인과성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실제 자체가,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리적 인과성이 자체적인 사물들에 속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의해 그 사물들에게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점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칸트의 철학 속에서 시도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입니다. 마음이 사물들 주의를 회전하는 게 아니라 사물들 자체가 마음의 주의를 회전하는 것,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여기서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옳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의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의 버금가는 전해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작업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에 따른 증명 작업을 진행할 때 칸트의 각오가 대단했는데요. 칸트 스스로 얼마나 확고히 결심하고 있는지는 그가 철학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가 사용하는 위협적인 언어로부터 잘 보여집니다. 이성은
자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갖고 자연에 접근해야 하는데, 자연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그런 관점으로 자연에 접근하되, 자연에 대해 대답하도록 강요하는 한 재판관의 자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 표현이 강요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러한 것이 과거에 학문을 진보의 길로 인도한 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학문적 형성학의 방법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까요? 좀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실제로부터 이것이 지성의 범주들과 감성의 형식들의 덕으로 돌려야 하는 것을 벗겨보자. 여기서 말한 실제는 경험된 대상일 테요. 경험 대상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감성의 형식이라는 시간 공간을 통해 종합하고, 다시 또 지성 형식이라는 12개의 범주를 통해 종합하고, 또는 통일시키고 해서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지성 형식과 감성 형식을 통해 종합 통일된 것이 인식 대상으로서의 경험 내용으로서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부가된 것을 제거해 보자는 것이네요. 실제로부터 이것이 지성의 범주들과 감성의 형식들의 덕으로 돌려야 하는 것을 벗겨보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가지적이지도 않고 지각할 수도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공간과 시간 밖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미지수 X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주어지는데 그것이 시간 공간을 거쳐야만 일정한 형태를 갖추는데, 시간 공간의 형식을 거치기 이전의 것은 그건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고, 게다가 지성 범주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걸 미지수 X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것이 칸트의 최종적인 철학 속에서의 실존이다. 이 미지수 X의 존재가 실존인데, 더러는 미지수 X가 실존일 수도 있고 미지수 X의 존재가 실존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질성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미지수 X가 실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지수 X를 긍정한다면 그것의 긍정은 이것이 긍정하는, 즉 실존의 긍정에 다시 긍정하게 되는 무엇의 관념에 어떤 식으로도 어떤 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복잡하게 쓰였는데, 그것의 긍정은, 또는 이것도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그것이요. Each affirmation, it affirms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의미를 헤아려서 해석해야겠습니다. 실존의 긍정은 그것이 긍정하는,
그러면 실존의 긍정이 긍정하는, 그것은 실존을 긍정하는 것이 다시 긍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본질이 되겠고요. 본질인 무엇의 관념에 어떤 식으로도 어떤 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순수이성 비판 속에서조차 실존이 어떤 대상의 개념을 최소한으로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개념에 부과되거나 그 개념으로서 감축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참이다. 미지수 x니까요. 미지수 x의 긍정이 본질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네요. 실존이 이해, 판단이 우리의 판단들의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 대상의 개념을, 즉 본질을 최소한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그 본질에 무엇인가가 부과된다면 그런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 판단의 양상이 그런 것 아니겠느냐? 결국 최종적으로 칸트가 실존을 판단의 양상으로 처리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보면요. 그런데 판단의 다양한 기능들 가운데는 판단이 우리의 판단들의 바로 그 내용들에는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주목할 만한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그것이 양상의 기능이다. 네, 판단의 다양한 양상들은 마음이 판단의 연계사의 덕으로 돌리는 다양한 가치들에 상응하는데 그 가치들은 여기서 통상 뭐 우리 이치 논리, 삼치 논리 할 때 그때 two values logic, three values logic 그때 이제 value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때 이치 논리는 참거짓이라는 가치, 삼치 논리는 참거짓 중간이라는 선택지 그 세 가지를 세계가치 삼치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 보이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여튼 이러한 가치들은 연계사가 하나의 긍정 또는 부정, 의문적으로 가능성, 단언적으로 실제성 또는 필연적으로 필연성 정립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연계사가 긍정할 때는 이다 라고 할 때는 긍정이 되고요. 아니다 하면 부정이 되는 것이죠. 의문적으로 일까 하면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것이 되고요. 단언적으로 역시 이것도 이다네요. 이다. 이거 필연적으로 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책이다. 그것은 책이 아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책일까? 할 때는 비동사가 의문적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그것은 책이다. 이때는 단언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책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비동사가 필연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가능성, 실제성, 필연성이라는 양상이 생겨나네요. 그러면 이 세 개 각각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성립하는 게 그것은 책일까? 그것은 책이 아닐까? 하면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네요. 그것은 책이 아님에 틀림없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필연적으로 비동사가 사용된 것이네요. 그래서 양상에는 세 개의 범주가 있고요. 가능성, 실제성, 필연성. 그것들의 상반자까지 덧붙이면 6개가 있네요. 실전에 응답하는 범주는 분명히 두 번째 단원적 범주인데 그것의 고유한 기능은 실제를 단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판단의 양상으로서의 실존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인데요. 실제는 정확히 무엇 속에 놓여 있는가? 직관 속에 또는 지성 속에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러한 개설 속에서 실제는 감성적 직관 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성에 의해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감성적 직관 속에 주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지성에 의해 알려질 수가 없고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사유가 감성적 직관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사유함이 있을지 몰라도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사유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그런 정식도 있지요. 둘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인식을 위해서. 지식 획득을 위해서. 따라서 둘 다 필요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의 요청으로 정립될 수 있다. 요청은 불가피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은 가정인데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가정을 요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있다, 물리학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지식이 지식일 수 있는 이유들, 근거들을 추적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 과정에 여러 개의 요청이 불가피하게 가정되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즉 감각의 진료적 조건들과 일치하는 것은 실제적이다. 통상 이 가로수의 감각이 이 진료적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들 해석하는데요. 질성은 가로수의 감각, 칸트 자신이 가로수에 썼어요. 가로수에 쓰니 감각이 경험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질성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각의 진료적 조건들 아마도 듣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이게 진료적 조건들일 것 같아요. 그것들과 일치하는 것은 실제적이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X가 있다라는 단원적 판단이 하나의 감성적 직관에 곧 하나의 주어진 것에 상응하는 그런 하나의 사유 대상을 실제적인 것으로 우연히 정립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여기선 이 문장은 다소 모호한데요. X가 있다라는 단원적 판단이 단원적 판단은 뭐 X is A, X is B 뭐 이런 게 단원적 판단인데 여기서는 X가 있다라고 질성이 문장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제시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하튼 단어적 판단이 하나의 감성적 직관에 즉 하나의 주어진 것에 즉 미지수 X에 상응하는 그런 하나의 사유 대상을 실제적인 것으로 우연히 정립하는 곳에 나타난다. 주어진 것에 상응하는 그런 하나의 사유 대상을 실제적인 것으로 우연히 정립하는 곳에서 나타난다. X 자체를 정립하는 것처럼 읽혀지는데요.
또는 x를 수로에 의해서 이것이나 저것으로 규정하는 데, 단언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는가 싶네요. 최수영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순수이성 비판은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결론에 대해 신뢰를 지켰는데요. 실존은 내가 정립하는 바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을 정립하는 방식이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본질이 이제 지성의 선험적 형식들을 통해 존재에 관해 파악되는 무엇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실존을 포함하지 않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어온 이 법칙을 따를 때 실존은 단지 본질의 한 양상일 수 있는데 그것은 본질인 바의 무엇을 변경시키지 않은 채로 본질에 관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실존은 감성의 선험적 형식들과 지성의 선험적 범주들이 하나의 실제를 만드는 데 있어 협동하는 까닭에 마음의 작품이 되는 하나의 실제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실존은 더 이상 본질 자체의 한 양상일 수는 없고 단지 판단의 한 양상일 수 있다. 정립 방식이 하나의 판단 양상이라면 정립 방식이 실존을 지정하는 것이듯이 판단 양상도 실존을 지정하거나 실존에 상응하는 것이 된다. 결국 판단 양상으로 실존이 이해된다. 예, 그렇게 요약이 되는 듯 합니다. 칸트 자신은 다음에 세 가지 요청들 속에서 실존에 관한 자신의 교서를 요약하였다. 경험의 형식적 조건들, 이 직관과 개념인데요. 이것에 일치하는 것은 가능적이다. 즉, 직관에 일치한다는 건 시간 속에 등장하고 공간 속에 등장한다는 말이고, 개념에 일치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모순적이지 않고 시간 공간적인 것은 가능적이다. 그것이 가능적인 이유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실존의 궁극적 단언을 위해 요구되는 두 개의 조건, 직관과 개념이 모두 가언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이다. 둘째, 가언적이라는 말은 가설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hypothetically 이런 말입니다. 경험의 진료적 조건들과 일치하는 것은 실제적이다. 감각의 진료적 조건들,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은 실제적이다. 그 실제적인 이유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요청 1에 의해 요구되는 두 개의 조건, 직관과 개념이 우연하게 현실적으로, 즉 감각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이다. 셋째, 실제적인 것, 사건이나 변화, 이게 실제적인 것이고요. 이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것과 자신과의 일치가 경험의 보편적 조건들, 인과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는 그런 것, 그런 대상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네,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를 위해 요구되는 보편적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된다는 것을 판단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판단들의 선험적 조건들, 세 요청이 이전에 즉 볼프의 또는 수아레즈의 본질들의 고유한 필연성을 대체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들의 양상이 셋 중에 또는 여섯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 양상은 항상 본질들에 속해 있는 실존적 중립성을 여전히 존중한다. 비판적 관념론 속에서 이 양상은
항상 본질들에 속해 있는 양상의 범주들은 스코트스주의자들이 존재의 양상들의 특권을 물려받는다. 즉 그것들은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고 규정한다. 다만 한때 존재의 특권이었던 무엇이 이제는 사유의 특권이 되었다. 양상이 사유의 판단에 성립되니까 그렇죠? 양상은 본질의 양상이 아니라 사유의 양상, 판단의 양상이네요. 양상의 범주들은 다음에 특이성을 갖는데 곧 그것들은 조금도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것의 수로로 덧붙여지는 그런 개념을 확장하지도 않고 단지 인식의 능력에 대한 대상의 관계만을 표시한다. 양상이 인식의 능력에 대한 대상의 관계, 그게 단원적 관계이냐, 개연적 관계이냐, 필연적 관계이냐 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다. 그러나 주어진 바의 것은 하나의 X이고 이것은 비록 실존은 아닐지라도 판단의 단원적 양상의 실존이 그것의 덕으로 돌려지는 그런 것이다. 알려진 무엇은 현상이고 알려진 무엇은 알려진 무엇은 미지수 X의 현상이고 모든 특성들은 오직 그것의 현상에만 속한다. 여기에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현상하는 사물의 실존이 배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경우에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사물을 절대로 그 자체로 있는 바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모든 특성들이 미지수 X에 속하지 않고 미지수 X의 현상에만 속한다. 왜 그러냐? 그 실존을 배제하기 때문이냐? 그랬더니 칸트가 말하기를 아니다. 사물의 실존이 배제되기 때문이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는 그 사물을 절대로 그 자체로 있는 바대로 즉 미지수 X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모든 특성들은 미지수 X의 현상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가 실존한다는 사실은 칸트가 인정하지만 실제에 관한 학문적 지식에는 현상만이 학문적 지식에 들어가고요. 미지수 X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역시 실존한다는 사실은 이 지식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만약 실존의 지식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지식은 물리학적인 지식일 수는 없고 형이상학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는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형이상학적 지식보다는 물리학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적 지식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해명한 것이니까 여전히 물리학적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네요. 실존을 칸트는 실제적 지식을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으로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을 지식을 위한 기초적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건, 미지수 X로서의 자체적인 사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질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칸트는 자체적인 사물을 배제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는 심지어 그의 순수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네요.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자체적인 사물을 알려진 어떤 것으로 정립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천 이성은 당연히 자체적인 사물이 요청하는 무엇에 관한 무엇에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현상계는 필연적인 세계이죠.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인데 현상세계는 물 자체의 세계는 인과적 필연성 이전의 세계니까 자유로운 세계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유에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요청들은 자체적인 사물이 무엇인지에 관해 어떠한 지식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존은 결국 하나의 X이고 이것을 칸트는 그가 흉을 완전하게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그 X는 칸트가 결코 볼프를 완전하게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X로만 알려지지 않는 X로만 남게 됩니다. 칸트는 사실상 자신의 초기 대담한 언급에 의지해서 실존을 미지수 X는지 판단 양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초기 저술에서 지성은 자신의 선언적 법칙들을 자연으로부터 도출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연에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만약 문제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가능성이라면 그리고 만약 자연은 지성이 그것이게끔 한 바에 무엇이라면 왜 지성은 실존을 지정하지 않는가? 지성이 자연의 실존을 지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즉 지성이 자연의 실존을 성립시킨다, 야기한다, 원인 지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 관념론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 만약 관념론이 참이라면 왜 관념론 이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재차 물을 수 있고 결국 모든 것이 지속하는 사실은 흉의 영향 아래서의 실존의 불안정한 재생에도 불구하고 실존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칸트는 여전히 실존을 유지할 여유가 있었는데 그가 원한 것은 인간 지식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었고 그 비판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학문적인 지식과 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이성 능력의 한계에 의거한 자연과학의 가능성의 해명, 그게 비판인데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인데 그런 것들은 형이상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학문적 지식과 한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리학 자체와 이 물리학에 대한 비판이 즉 순수 이성 비판이 모두 실존을 당연한 것으로 여김에 있어 잘 기초져 있다면 그런 비판의 형이자 물리학의 비판이 아니라 물리학의 비판의 형이상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서의 해결 철학은 실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권리를 갖지 못한다. 형이상학이니까 실존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적인 뿌리, 곧 그로부터 감성과 지성이 모두 발생하는
그런 공동적 뿌리는 끝내 헤쳐지고 밝혀져야 한다. 그 공동적 뿌리가 여기서는 물 자체, 미지수 X로 본 것이네요. 사물과 관련해서 미지수 X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 관련해서도 미지수가 X가 있죠. 인간의 미지수 X는 인간의 감성과 지성의 공동의 뿌리일 수 있겠네요. 실존은 사물의 실존이든 인간의 실존이든 이제 가지적 세계 속에 임의적인 이물질처럼 남지 않으려면 부정되거나 선언적으로 연역돼야 하고요. 후기 칸트주의자들은 부정의 방향을 택했고, 그래서 현상론이 출현하고요. 칸트는 선언적으로 연역하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똑바른 관념론, 철저한 관념론이 되어버립니다. 이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위해서는 해결에 의한 실존의 선언적 연역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 철학 내에서 실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미지수 X로도 되고 판단의 양상으로도 되고 또는 주어져 있음, 즉 소요로서도 되고 또 정립되는 것으로서도 이해되고 그런 방식으로 단계 논의됐는데 최종 양상에서는 판단의 양상으로서 실존이 해석됐다는 것입니다. 칸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